자,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죠. 남들이 모르는 걸 알거나 못하는 걸 하면은 떼돈을 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해치펀드 역사 이거를 좀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2탄인데요. 2탄의 주인공은 역발상 사이코 슈타인하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일단 제가 1탄에서 알프리드 존스라는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치펀드의 아버지, 빅데디라고 불리기도 하죠. 어쨌든 빅데디는 그때 설명하기에 1949년부터 68년, 9년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승승장구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때가 강세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강세정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왕창 벌었습니다. 복리 뭐 20% 이상을, 25%인가? 그 정도 번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강세장에서 잘 나가는 핫한 주식에만 투자를 하다가 1970년에 아작이 납니다. 뿌앙 맞아가지고 존스의 시대는 가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해치펀드 3인방이 탄생하는데요. 이 3인방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소로스가 있고 오늘의 주인공 슈타인하트, 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줄리안 로버츠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셋의 투자는 극과 극이라서 얘네 셋을 공부하는 게 꽤 재밌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슈타인하트라는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역발상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60년대 말만 해도 이제 존스의 그 성공을 보고 엄청난 해치펀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얘네들도 무엇을 했냐? 그냥 그때 가장 핫한 주식에 막 사서 들어가고 돈을 벌고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 말에 1968년인가 그때 해치펀드가 500개나 됐대요. 근데 500개 중에서 이제 1970년에 약세장이 도입을 하고 그 핫한 주식이 다 떨어지니까 당시 이제 그 가장 컸던 해치펀드 28개가 그 손실이 그 65%, 70% 이렇게 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건 무슨 쓰레기야 하고 돈을 다 뺐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해치펀드들이 아작이 나게 되고 1968년 500개였던 해치펀드가 1984년 15년 동안에 68개로 감소해 버립니다. 놀랍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로 이런 그지 같은 시장에서도 그 돈을 왕창, 역발상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왕창 버는 슈타인하트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1967년 정말 해치펀드 끝 무렵에 27살 젊은 나이로 파트너 2명, 젊은 파트너를 끌어들여 가지고 해치펀드를 차립니다. 처음은 이제 똑같이 했어요. 그냥 가장 핫한 기술주 막 쓸어 담기 막 이런 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슈타인하트가 놀라운 건 뭐냐? 다른 펀드들은 이렇게 멍청하게 핫한 주식들 사다가 70년에 망했는데 슈타인하트는 1969년에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버블인 것 같아 하면서 공매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놀랍죠. 그래가지고 1969년 70년에 그 친구 해치펀드 매니저들 전부 다 망할 때 슈타인하트는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오히려 조금 벌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근데 또 갑자기 1971년에 약세장 끝난 것 같아 매수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때 또 벌고요. 그래서 놀라운 게 1967년부터 71년까지 361%라는 수익을 냈는데 그 반대로 주가 지수는 67년부터 71년에 수익이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360대 10이에요, 여러분. 360대 10. 엄청나죠, 그쵸? 자, 60년대 강세장 끝나고 70년대는 좀 암울하게 뭐 베트남 전쟁, 오일 쇼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고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죠, 70년대는. 자, 1972년에, 71년에 그 슈타인하트는 주식은 오른다 해가지고 그 사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72년에 야, 씨, 이거 보니까 말이야 전 세상에 거짓말만 하냐, 아, 씨댕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서 거짓말만 하고 있고, 하하, 여러분 베트남 전쟁 잘 되고 있습니다. 퍽, 아이고 또 죽었네. 뭐 이러고 있었고요. 인플레이션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자. 거짓말 하고 있었고 기업들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서 기업들이 이제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 순이익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타인하트 에이 세상이 정말 X 같네 에이 우리 공매도 때리자 해가지고 때렸습니다. 1972년에 S&P는 그래도 9% 상승해가지고 그 슈타인하트 해치펀드는 조금 돈을 잃었고요. 자, 그런데 1973년에 그 S&P가 2% 하락한 후에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한 73년 말부터 74년까지 정말 작살이 납니다. 41% 하락 뿅뿅뿅뿅 거의 2008년급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공매도를 해가지고 슈타인하트는 돈을 정말 왕창 법니다. 그래서 이때 안티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역시 보통 사람들은 안티가 생기면 괴로워하는데 슈타인하트 이 사람은 역발상이잖아요. 그래서 저 fucking 루저들 말이야. 그래 내가 킹 왕짱 저렇게 쟤네들이 X가 되고 내가 돈 벌 때 이때가 너무 기분이 좋아. 최고의 만족. 네 이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74년 후에, 이 하락장이 너무 심한데, 분명히 다시 상승장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1975년에 51%를 먹고, 정말 놀라운 게 진짜, 1967년부터 78년까지 수수료를 다 뗀 후에도 복리 24.3%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 존스도 비슷한 수익을 냈기는 냈는데, 존스는 강세장인 50년대, 60년대 그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근데 슈타인하트는 정말 상황이 그지 같았던 67년부터 78년까지 이 돈을 번 겁니다. 그 S&P 500은 이 67년부터 78년까지 복리 수익이 겨우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플레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실제 수익은 0이나 아마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인플레가 정말 높았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시면은 이 노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번역이 되었나 안 됐나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사이코입니다. 그 사이코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진짜 승부욕이 어마무시하게 강해가지고 출근하는 날 매일매일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돈을 못 벌면은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안타깝게도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었네요. 분노 조절 장애. 그래가지고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직원을 또 존나게 깨고 욕하고 야 이 씨발놈아 빡빡빡 해가지고 이제 직원이 흑흑 울면서 저 버스 나 자살하고 싶어요 하니까 이 버스라는 놈이 하는 소리는 그래? 나 구경해도 돼? 뭐 이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깨지는 날에는 니네들은 다 되졌습니다. 또 이제 재밌었던 게 이 양반이 그 전 회사에서 들을 수 있는 아나운스먼트를 할 수 있는 마이크를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실에서 누구를 깨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전 회사에 다 들리는 겁니다. 야, 이 병신 새끼야, 나 이것도 못해, 이 새끼야, 죽어, 가서 죽어, 임마, 빽! 이렇게 하면은 그걸 전 회사가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히 생각을 했죠.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은 도대체 어느 곳인가? 이런 식으로 애들 작살내가지고 살벌한 조직을 만드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좋은 게 좋은 거죠. 허허허 해가지고 해피한 조직이 좋은 건가?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확실한 거는 슈타인하트 애들은 깨지기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2018년입니다. 지금 이 아저씨 나이가 78세인데 이분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디다 기부를 많이 하냐면은 유대인 조직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1억 불 이상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계 기부계에서는 아주 큰 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뉴욕에 어디 갔는데 여기 지금 안티 이스라엘, 이 사람 조직 데모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 거는 네, 여기 딱 보이죠. 예, 이 손가락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fuck you를 날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성희롱 같은 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양반이 이제 꼰대 농담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분도 어떤 그 유대인 조직에서 기부를 받으려고 얘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돈 좀 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슈타인하트가 대뜸 하는 말이 어이 일단 나랑 자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이시죠? 아니 농담 맞는데 농담 아니야 또 자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얘를 성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원 2명을 데려와가지고 어이 여자야 야 이 둘 중에 한 명 결혼해 그러면 내가 100만 불 줄게 뭐 이런 망발도 막 하고요. 야 임마 너 이런 외모에서 그 결혼도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임마. 야 어이 너 나한테 돈 받으려면은 남편과 애 데려와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서기로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얘는 하하 그거는 그냥 농담이었는데 원래 아저씨들이 농담하잖아 허허허 이런 식으로 웃어 넘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만 성희롱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을 성희롱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사이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훌륭한 투자자지만 사이코는 맞습니다. 네, 슈타인하트도 근데 혁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딴 사람들 다 똑같이 따라했으면은 복리 24%를 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맞춘 겁니까? 이 흐름들을 다 어떻게 맞춘 거예요, 도대체, 자, 슈타인하트라는 사람은 킬루포라는 또 다른 또라이를 채용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왜 또라이냐 하면요, 이 킬루포라는 사람은 오늘 돈을 벌었다 하면은 다음 날에도 오늘 먹은 그 점심을 똑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10일, 20일 연속으로 이겼다라고 하면은 10일, 20일 동안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킬루포라는 이름을 구글에 찾아보면은 딱 그 스토리 하나만 나옵니다. 이 사람 맨날 이길 때는 똑같은 밥을 먹었던 그 사이코라고 또라이라고. 자, 근데 이 킬루포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부터 별로 사람들이 안 믿는 콘트라 TF 이론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콘트라 TF 이론은 장기 경제 사이클이 있다 이런 이론인데
그 컨트라 TF 이론에 따르면 강세장이 시작하면은 24년 후에 이제 끝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 강세장이 1949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3년에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이 올 것이다. 뿌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근데 슈타인하트는 놀랍게도 아 그래? 한번 해봐. 했는데 진짜 공매도를 하니까 강세장이 끝나고 74년에 장이 41% 폭락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는 이 킬로포라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통화 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를 딴 사람들보다 앞서 알아낸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요즘은 이런 게 상식이에요. 통화 공급이 막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 인상하면 주식이 떨어지겠죠. 이런 흐름은 요즘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은행 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은행이 자기 자본이 있는데 그 자기 자본이 예를 들면은 뭐 그 100불이면은 막 10,000불, 100,000불씩 막 그 대출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 100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출이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불, 1,500불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 대비 은행 대출이 꽉 차면은 이제 더 이상 은행들이 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은행 대출이 꽉 차는 후 두 달 후에는 주식이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거를 킬루포라는 사람이 백테스팅을 해가지고 다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시에 투자자들이 통화 정책을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다른 놈들은 뭐 했냐 하면은 1970년대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늘 2%였기 때문에 그 이렇다 할 통화 정책이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연준이라는 데는 반년에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금리 똑같이 그냥 유지를 할까? 네 그러죠 뭐 반년 후에 다시 봅시다. 이런 조직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생기고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될 이제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굉장히 많이 취했는데 어떻게 보면 킬루포가 시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대체 이 연준의 그 모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수 앞서갔던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잡힌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을 보니까 조만간 하락장이 오겠네. 보니까 상승장이 오겠네. 이런 거를 잡은 겁니다. 네, 그리고 슈타인하트 혁신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아쉽게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유동성 제공자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주식을 사고 판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이었대요. 근데 이제 60년대 말부터 미국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그 자본이 기관에 가고 이제 펀드나 뭐 이런 데 또는 뭐 연금 펀드 이런 데 가가지고 걔네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빅 플레이어들이 개인이 아닌 조직, 기관이 된 거죠. 자, 근데 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쉣. 내가 100만 주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지? 이제 이런 게 딱 나올 때, 슈타인하트가 바로 이제 그거를 사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그 큰 규모의 주식을 사고 팔고 싶으면은 슈타인하트한테 가주면 알아서 해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레퓨테이션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슈타인하트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 때는 좀 싸게 사고 팔 때는 좀 더 비싸게 팔았겠죠. 이걸로 트레이딩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딩은 슈타인하트가 직접 다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자다운 결정은 이제 밑에 말단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사장이 직접 다 한 겁니다. 왜냐면은 100만 주 이렇게 하면 진짜 뭐 몇천만 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몇천만 불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이제 몇 분 만에 또는 몇 초 만에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슈타인하트는 그만의 동물의 감으로 이런 거를 이제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슈타인하트 입장에서는 100만 주를 딱 샀어요. 근데 100만 주가 내가 다시 팔기 전에 막 10%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100만 주, 1000만 주를 사고 파는데 큰 위험이 뭐냐 하면은, 자, 이 매도자가, 그냥 그 유동성 이유로 주식을 팔 수도 있으나 이 주식이 뭔가 구려가지고 이상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슈타인하트는 그 주식을 팔았다가 이제 된통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슈타인하트는 브로커들을 통해서 내부자 정보를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거래를 하도 많이 하니까 브로커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로커들을 조져가지고 그 골드맨삭스가 와가지고 나한테 포드 주식 100만 개를 팔려고 하던데 포드 지금 문제 있어? 없어 있어 하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브로커가 사실 거기 요번에 X가 됐대 헤헤 이렇게 이제 귀띔을 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블록 트레이딩의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물론 내부자 거래를 하면 깜빵이 갈 일도 있죠. 그쵸? 자, 요약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누구나 중앙은행 정보를 바라봅니다. 금리를 내렸냐, 올렸나, 뭐 통화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거를 다 보는데요. 이거를 처음 보게 시작한 게 슈타인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앙은행 정보, 특히 금리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켓 타이밍 도구로 꽤 쓸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인하뿐만이 아니라 뭐 M2 같은 거, 그 한마디로 이제 통화 공급 이런 것도 혹시 투자랑 연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저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죠. 남들이 모르는 걸 알거나 못하는 걸 하면은 내 돈을 번다. 라고 나왔습니다. 통화 정책, 블록 트레이딩, 와우!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숨 쉬다가 뭔가 재밌는 게 영감이 떠올랐다 하면은 그거를 곧바로 백테스트를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궁금한데 조직 성과는 어디가 좋겠습니까? 살벌 조직 아니면은 릴렉스 조직?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알람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